조명재 교수님이 문제 제기한 거 저로서는 뭐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런 거 뭐 징기조사설뿐만 아니라 대승비불설까지. 근데 이제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슨 학문하고 좀 다르니까 그걸 믿겠다는 사람에게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새로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그런 창조 또는 그런 뭐 그게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창조라고 저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통과 정통을 좀 구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통이란 것은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전통이고 전통은 문화적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통이라는 용어를 제가 그러니까 전통불교가 아니고 뭐 저는 정통불교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고타마 붓다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본래의 관점, 아까 조명재 교수님 얘기한 모든 법이 연기되어 있고 제법의 공성이라면 그것은 평등성이거든요. 이 차별성이라야 이게 이 유아설이 되는데 이 무아설은 이미 이게 평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에서 바라볼 때 정의란 건 뭐냐? 이 차별 현상에서 이 진리의 본성인 평등성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길을 간다. 글로 가야 정의라고 말할 수 있지. 이 차별성을 강조한다면 이제 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는 정통을 회복해 가는 어떤 노력. 그럼 그 정통이라는 게 뭐 어느 거를 의미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조명재 교수님 얘기한 대로 조선시대 거냐, 고려시대 거냐, 신라시대 거냐. 역시 불교라 그러면 뭐 2600년 전 고타마 붓다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시대께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느냐. 저는 경전이 그 소위 말해서 테라바타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경전이라는 것도 이렇게 녹취가 돼가 문자로 쓰여진 것은 1세기니까 붓다 후 50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500년 정도 지나서 그게 구전으로 전수 내려오다가 기록을 한다 그러면 그 AD 1세기 전후의 인도 사람의 사고방식, 믿음, 문화 개념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전에는 문자 그대로 진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글을 남긴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했다 하면 그거는 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믿으면 신앙이 되고 그 거짓말이다 하면 이제 비신앙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인류 문화사적으로 이걸 이해하면 부처님의 일생을 소위 말해서 일대기를 쓰는 분이 한 500년 뒤에 붓다의 삶을 총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이분의 삶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붓다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 이걸 가지고 태어날 때의 한 언어로 표현을 했다. 그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전 3계계고 아당한지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 7발자국을 걸었다 그러면 실제로 걸었냐 안 걸었냐는 이 진실 게임이 아니라 인도 문화에서 6발자국은 육도윤회를 상징하는데 붓다는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열반을 증득했다고 하니까 7을 걸었다는 것은 6을 뛰어넘었다.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건 왜냐하면 그렇게 글을 남긴 사람이 붓다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일대기를 쓴 사람이 그렇게 쓴 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계급 차별을 부정했고 여성 출가를 허용한 그 붓다의 가르침은 우리가 보통 아까 용성 스님도 시대적 한계를 못 벗었다 이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처님의 위대함은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상당히 그런 시대적 한계를 벗어난 모습 같은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후대에 내려오면서 오히려 시대적인 한계 속으로 기록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테라바타 근본불교라는 남방불교에서 비구니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걸 부처님이 허락한 것을 없애려니까 책임을 안 한다 이게 물어가지고 부처님은 허용을 하려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가 자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남겨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그 어떤 전통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고 정통은 회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문적 토론하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조명래 교수님 문제 제기한 게 다 수용이 되고 또 조성택 교수님이 제기한 것도 수용이 되는데 다만 조성택 교수님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조명재 교수님의 얘기는 이 종교적인 속에 들어있는 반봉건 요소를 극복을 하는데 소위 근대화라는 것이 갖는 그 좋은 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는 것이 느껴진다면 저는 조성택 교수님은 그 근대적인 문제의식이 소위 서구 문명, 제국주의 이런 문제까지 같이 따라 들어오는데 그걸 좀 뭐예요? 모기가 따라 들어오는 거 그것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그 안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마치 반대 입장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반대로 전혀 안 느껴지고 이 문제의식도 저 문제의식도 다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다. 제가 어떻게 두 분을 뭉뚱그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조명재 교수님이 제안한 문제의식도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이고 조성택 교수님이 그럴 때 또 묻혀 들어오는 이런 문제의식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 관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 불교를 역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 여러 가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근대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불교는 인도 문화에서 발생한 것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불교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불교는 흔히 상식적으로 평등의 종교다 이렇게 레토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현실에서 구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불교가 출세관주의라고 하는 출가주의를 갖는 게 인도 문화 전통이기도 하면서 불교가 평등을 지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 세계는 선을 긋고 자기들의 독자적인 바운더리에서만 하는 불교라고 하는 공동체 사이에서만 지향하는 평등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불교가 종교적인 즉 출세관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 인식이 굉장히 빈곤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도에서도 그렇고 아쇼카 왕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변하듯이 불교가 인도 전역의 보편 종교로 탄생하게 되는 것은 제국과 결합하면서 그렇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현실의 국가 권력과 안이하게 타협한다는 겁니다. 가장 단적인 거는 이제 동아시아에 와가지고 중국에 오게 되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나죠. 근데 근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도 아까 그 조성택 교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이 소위 국가불교적인 성향은 대단히 강합니다. 일본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듯이. 그런데 국가불교적인 요소만이 전부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면은 기요자와 만시 같은 경우에 그 제자들은 국가불교적인 길로 나아갔지만은 기요자와든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또는 사회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서 개인의 주체성이라든지 소위 개인의 자각이라든지 이런 문제, 즉 근대의 보편적인 문제를 불교를 재해석하는 기요자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정토진종이기 때문에 신라를 재해석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라는 일본 중세의 소위 12, 13세기에 활동한 성녀인데 신라니 정토진종도 획기적인 게 뭐냐면은 중세지만은 불교를 재해석합니다. 기존의 정토신앙과 정토적인 세계관을. 신라의 그 독창적인 면은 우리가 일본 불교를 되게 무시하거나 잘 모르는데 오늘날 봐도 상당히 획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도겐이라고 하는 일본의 조동종 선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재해석에도 끊임없이 근대적이든 또는 오늘날의 21세기에서도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풍부하게 주는 그런 사고의 원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어떤 한국의 어떤 불교사나 불교 철학을 가지고 논할 때는 과도하게 아까 조선택 교수님께서 비판하신 같이 주로 내셔널리즘적인 해석 또는 그 한국 불교사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의 해석 때문에 이게 이제 방법으로서의 불교를 풍부하게 주지 못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 말씀같이 이게 이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재구성하고 새롭게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이게 조계종이나 이게 동국대 언저리의 불교학을 하는 분위기가 너무나 고답적이거나 이게 아카데미즘의 어떤 낡은 아카데미의 틀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벗어나 가지고 아까 자꾸 강조했는데 오늘날의 어떤 인문학의 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논의돼야 사실은 그 충분히 재해석되고 일반 사회에 울림이 있는 던지는 목소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분위기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서론적인 이야기에 그쳐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조명재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역사 전공자들의 그 사실에 대한 천착, 사실의 중요성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저는 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학위 막 하고 마쳤을 때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그 문제보다는 조금 이런 문제들을 과거 문헌, 과거 역사에서 현재 나의 삶, 제가 제 표현을 하자면 생활 세계 속에서 불교가 복권이 돼야 된다. 왜 불교는 자꾸 과거 전통 문헌 속으로 들어갔는가? 왜 도서관에 있는 게 불교가 되어버렸는가? 이런 데를 쭉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럽 근대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불교라고 하는 문제가 불교학이라는 문제가 생활 세계 또 현재 나의 삶의 의미로서 전환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학문적인 제 어떤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요자 만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요자 만시 같은 경우도 근대적 교육을 쭉 다 받았던 어떤 마지막 어떤 정신주의의 어떤 그 돌아가는 뭐 이런 과정들도 한번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굉장히 근대적 세례 속에서 탄생한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용성 스님의 어떤 탄생 애초에 이제 탄신, 애초에 이제 또 열반 80주년 뭐 이런 걸로 기념이 학술대라고 해서 저한테 한 번도 헌창하거나 영웅시하거나 요청하신 적도 없고 요청할 생각 그런 것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저는 만해를 중심한 근대 불교사를 자꾸 얘기하면 그 근대와 지금의 연속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런 역사, 지금 사실 한국 근대 불교사 전공이라는 게 어느 한 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길을 닦아놨어요. 그리고 사실 몇몇 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분이 닦아놓은 길이 너무 이렇게 깊게 파놓으니까 그거 수정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적 관점만이 아니라 세계 불교 사적 관점에서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만해를 중심으로 한, 또 개혁론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근대 불교를 다시 보자라고 하는 점이 컸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저는 용성 스님의 어떤 그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용성 스님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하게 된 것이 굉장히 저는 행운이었다 생각하고요. 이 이전에 하남 스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 별로 남긴 것도 없고 남긴 책도 없고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보니까 이분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범위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해오신 분 중에 한 분이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한국 근대 불교를 보는 전체 어떤 픽처를, 빅픽처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내년 정도까지는, 올 연말까지나 충분한 하나의 또 논문으로 완성해서 학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의 키워드 두 개는 불교 핵심과 사회 참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항명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두 키워드가 용성의 두 얼굴이었고 오른손 왼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원효식으로 표현한다면 일심이문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현상으로서 양측면에 나타나서 어디에 우리가 악센트를 많이 두었느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세기 말 전쟁의 시기에 원효의 고뇌, 19세기 말 순환의 시대의 이 용성의 고뇌가 사실은 본질 하나로 기일하는 것이다. 핵심과 참여는 부처의 본뜻 본마음으로 돌아간 하나로 가는 길이다라는 점에서 이 두 키워드의 통합을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봉암사 결사가 가지고 있는 한 측면의 한계도 지적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용성 조사님의 관한 학문이 시작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용성사업 기념회 이사장님이신 법륜 스님의 닿는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스님 부탁합니다. 두 분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조면 박사님 사회를 잘 이끌어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두 분이 어떤 걸 비판하든 수용을 하든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아우르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즉 성택 교수님께서 만해선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만해선사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근대 시대의 불교를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받아주셔야 조금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 마치 용성과 만해를 비교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근대 불교의 수많은 선각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봉암사 결사도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하나가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라 만 가지 갈래의 물줄기가 모여서 하나의 강이 되듯이 이 수많은 것들이 모여서 오늘날 한국 불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너무 치우치게 될 때 좀 편협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좀 더 포용적으로 청중들이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저기 조명조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는 주제를 좀 아주 뭐랄까 좀 좁혀가지고도 토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불교에 있어서의 젠더 문제다. 이게 진짜 불교가 차별적이냐 평등적이냐. 차별적이라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차별적이 됐느냐. 뭐 영성 스님의 문제를 가지고 영성 스님뿐만 아니라 불교 전체 이렇게 전반적으로도 좀 접근해 볼 수 있겠고 조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 불교나 또는 영성 스님의 어떤 위상을 단순히 불교 안에서 보지 말고 이 인류 문화사적 한국 그 역사의 어떤 변천 과정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역사적인 자리매김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두 가지 다 함께 우리가 봐나가야 되겠다 이런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앞으로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